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실 가능성. 그게 단순한 노화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밤마다 종아리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숨을 꾹 참은 채 이불 속에서 혼자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통증이 가라앉으면 이미 잠은 달아나 버린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저 불편한 증상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밤의 통증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반복되는 다리쥐, 그중 일부는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걷는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동네에서는 산을 참 잘 타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뒷산을 오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며칠을 한숨도 못 주무신 사람처럼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얼굴빛은 어둡고 걸음은 무겁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쭈었더니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이분은 지난 2달 가까이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고 그러다 일주일에 몇 번, 결국엔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통증은 종아리에서 시작해 발목까지 이어졌고 한 번 시작되면 몇 분씩 꼼짝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파스를 붙여보고 따뜻한 물로 주물러보고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드셨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2분 중 1분꼴로 밤에 다리쥐를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한 증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일이라고 넘기신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며 마그네슘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야간 다리쥐를 겪는 분들 중 일정 비율은 당장 확인이 필요한 혈관 문제를 함께 안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살펴보고 만져보고 몇 가지 검사를 하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위험한 상황 직전에서 멈춘 경우였지만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산은커녕 평지에서도 다리를 절며 생활하셔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리 혈관 속에 생긴 문제가 심장이나 폐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통증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괜찮으신가요? 밤마다 파스 냄새를 풍기며 억지로 잠자리에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통증이 올까봐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그냥 두어도 되는 쥐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셋째, 약 없이도 통증이 왔을 때 즉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대한 걱정 하나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밤에만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검사해 보면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인데도 밤마다 심한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근육 자체보다 그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신경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쓰게 만드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힘을 빼고 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장치가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움직일 때는 정확히 수축하고 쉴 때는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특히 근육을 쉬게 해주는 쪽의 기능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쉬고 있는데 신경은 아직도 근육에게 힘을 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갑작스러운 경련입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가 문제를 더 키웁니다. 이불 속에서 발끝이 아래로 쭉 늘어진 상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로 밤새 유지됩니다. 이미 팽팽해진 근육에 잘못된 수축 신호가 들어오면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야간 다리 쥐의 가장 흔한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신경 문제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야간 다리 쥐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 대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 자체보다 신경 조절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야간 다리 쥐는 그저 불편한 증상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 상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도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별법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다리의 모양입니다. 쥐는 보통 특정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이라서 통증은 심해도 다리 전체가 갑자기 붓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유독 퉁퉁 부어 있거나 양쪽 굵기가 눈에 띄게 다르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의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정맥혈전, 즉 다리 혈관 속에 피가 굳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손으로 꾹꾹 누르며 주무르거나 가족을 깨워서 세게 마사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강한 마사지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속에 생긴 피덩이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혈류를 타고 폐나 심장 쪽으로 이동해 위험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쪽만 붓고 뜨겁고 붉어진 느낌이 동반된다면 주무르는 건 멈추고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신호는 반대로 다리가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정맥이 막히는 문제는 붓고 뜨거워지는 쪽이지만 동맥 쪽의 문제는 피가 잘 안 내려가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당기고 아프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파지는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쥐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건 말초동맥 질환처럼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확인법도 있습니다.
발등의 맥박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등 위쪽, 발가락 쪽으로 가는 힘줄 사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시면 정상이라면 박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고 잘 안 잡히는 분도 있지만 평소에 잘 잡히던 맥박이 갑자기 약해졌거나 한쪽만 유독 안 잡히고 그 발이 차갑고 창백하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혈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피부와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쥐로 착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감에 가깝고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답답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편해지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면 다리 안쪽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또는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경우는 근육 경련과는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불편감 증후군처럼 뇌 신경 전달 체계와 연관된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쥐에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쪽만 유난히 붓고 뜨겁고 붉다. 갑자기 차갑고 창백해지며 걸을 때 통증이 반복된다. 또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움직이면 편해지는 불편감이 주된 증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쥐로 단정하지 말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고 양쪽 다리가 비슷한데 특정 근육이 갑자기 돌처럼 뭉치며 극심한 통증이 오는 전형적인 쥐라면 다음에 알려드릴 방법이 아주 잘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없이도 도구 없이도 그 자리에서 빠르게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부터 짚고 그 다음에 바로 해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주무르는 겁니다. 손으로 움켜잡고 비비고 눌러서 풀어보려 하죠. 그런데 이미 돌처럼 굳은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근섬유가 더 자극을 받아 통증이 길어질 수 있고 다음 날 멍이 들거나 근육통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신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통증이 시작된 순간 딱 몇 초 만에 상황을 바꾸는 핵심 응급 처치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확 조여오고 발목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치솟는 순간이 있죠.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이 본능적으로 종아리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무르는 대신 신경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종아리가 쥐가 났을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아리를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반대쪽 근육을 의도적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서로 짝을 이루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정강이 앞쪽 근육이 힘을 쓰면 종아리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풀리도록 신경회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굳어버린 종아리를 직접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종아리의 긴장을 꺼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힘껏 당겨 보세요. 발등을 위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당기는 겁니다. 손이 닿는 분들은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젖히셔도 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들은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혹은 벽에 발바닥을 대고 발등이 위로 꺾이게끔 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종아리 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발등을 몸쪽으로 세우면서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정강이 앞쪽을 쓰기 위해 종아리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에 과도한 수축 신호를 끊어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바로 느끼십니다. 통증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쥐가 왔을 때 그 지옥 같은 순간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를 할 정신도 없을 만큼 아플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바로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코와 위집술 사이 손가락으로 만지면 살짝 들어간 부위가 있죠. 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눌러주거나 짧게 꼬집듯이 자극해 주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민간요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감각신경의 작동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감각을 처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새로운 자극에 주의를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기존의 통증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중은 신경 분포가 예민한 부위라서 강하게 자극하면 뇌가 그 신호를 크게 받아들이고 다리 통증에 대한 집중이 잠시 분산됩니다. 그 짧은 틈에 근육의 경련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인중을 짧게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한 번에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해서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습관을 끊고 신경 스위치를 끄는 쪽으로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쥐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기 직전에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땡기면서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그런 느낌이죠. 그때 미리 발등을 위로 세우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쥐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다 깼을 때 종아리가 묘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부터 발끝을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해 보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주무르는 대신 발등을 몸쪽으로 세워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인중을 강하게 눌러 뇌의 주의를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응급처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불이 애초에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음 4부에서는 쥐가 반복되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아지는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방 루틴을 하루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를 없애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왔을 때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생길 조건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밤에 반복되는 쥐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3가지 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잠자리 환경, 그리고 하루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먼저 식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영양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 계열이 그렇습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선처럼 작동하는데 이 선이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계열은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요소들이라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비타민 B 계열을 충분히 챙기기 어려운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복합 형태로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과하지 않게 챙기는 겁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피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는 타우린처럼 근육, 에너지 대사와 연관된 영양소가 언급되곤 합니다. 타우린은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데 오징어, 조개류, 생선류 같은 해산물에 비교적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에서 이런 재료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자리 환경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결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이 아래로 늘어진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든 채로 유지시키고 그 상태에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쥐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무거운 이불입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떨어지기 쉬워지고 종아리 근육은 밤새 긴장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건 가능한 한 발을 과하게 누르는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게 따뜻함은 유지하되 발끝을 아래로 눌러 고정시키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발목 아래에 쿠션이나 얇은 베개를 받치는 것입니다. 발이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돌아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발목이 과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높이를 과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불편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니까요. 세 번째는 하루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하루 중 근육이 지나치게 피로해지거나 반대로 오랫동안 굳어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눠 작은 루틴을 권합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깨우는 동작을 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합니다. 종아리와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급하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숨을 편안히 쉬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점심 무렵에는 가능하면 짧은 산책을 권합니다. 아주 긴 거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햇볕을 조금 보고 다리 근육을 가볍게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발목을 돌리거나 발등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종아리와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방식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족욕 후에는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짧게 해주면 잠자는 동안 발목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약들은 근육 통증이나 경련을 더 잘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질 관련 약물이나 이뇨 성분이 들어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균형의 변화로 경련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의로 끊지 말고 증상이 약을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는지 기록해 두었다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쪽만 붓고 뜨겁고 붉거나 갑자기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반복되면 단순 쥐로 넘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는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기보다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먼저 하십시오. 너무 아플 때는 인중을 강하게 눌러 주의를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써볼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에는 발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잠자리 환경을 바꾸고 아침과 저녁에 짧은 스트레칭을 넣고 식사는 신경과 근육의 기본을 돕는 방향으로 조절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조건을 바꾸면 쥐가 오던 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통증이 오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대응을 바꾸면 그 공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